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지금이 5월이네?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또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요즘엔 스승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드시고 네. 뭐 대우 못 받는다고 뭐 시위도 하시고 때리시는 스승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건은 불과 몇 주 전에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빠랑 딸이 투닥투닥 싸운 사건이에요. 아빠도 폭행을 한 거고 딸도 아빠를 향해서 폭행을 투닥투닥 한 거겠죠.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이고 다쳤다면은 상해. 불평등하네. 둘이 같이 싸웠는데 내가 때리면 그냥 폭행이고 네가 때리면 존속 폭행이네.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네. 아이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도 열이 받았는지 조사를 해버린 다음에 네. 바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해버렸어요. 가정보호 사건으로만 진행을 하면 제가 이제 보조인으로서 들어가는데 쌍방대리는 금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딸을 위한 보조인으로서만 이제 관여를 하고 아버지가 진행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하셔라 형식적으로 조언 정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서는 딸을 위해서 진행한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통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통고제도.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는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경찰서장이나 뭐 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를 법원에 통보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요. 수사기관의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돼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하. 유리한 절차적인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그냥 냅둬서 경찰이 조사하고 이러기 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건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보정이 왔어요. 이거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보서를 제출을 검토하세요, 보호자님. 이게 원래는 가정보호였는데 그렇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재판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통보서를 제출을 했고 가정보호 사건이자 소년보호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쪽은 가정보호, 이쪽은 소년보호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면 공판 그날에 그냥 선고를 해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소년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 이런 것들은 즉일 선고합니다. 네. 신문기일을 또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럼 재판장님이 오늘 도저히 선고 못하겠다, 그냥 선고 안 하고 나중에 며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선고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또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리 받으러 왔어. 그런데 갑자기 일단 소년보호기관에 위탁을 한대. 한 달 동안 지켜본대. 근데 부모님이 뭐지 이거? 감옥 가는 건가? 소년원인가? 소년은 아니고요. 소년에 대한 처분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님들 중에서는 한 달 동안 소년들끼리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상점도 받고 벌점도 받고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사관들이 보고서를 상세하게 올립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얘가 지금 뉘우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실제 선고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고될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호인 의견서 언제 제출돼야 될까요? 심리기일 적어도 며칠 전에는 맞아요. 제출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판사님이 그걸 읽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심지어 우리가 이제 뭐 병원 위탁이라던가 가정 위탁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뭐 그 상담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와 부모가 협조하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라는 서류 다 제출했어요. 그런 거 되게 필요해요. 혹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법무부의 안심이 무슨 처분을 받았을까요? 가장 좋은 처분, 어떤 처분이 있죠? 1호 처분. 가정에서 보호하세요. 정말 좋은 처분이에요. 네, 진짜 이게 최고입니다. 이 처분보다 한 단계 위 처분이 있습니다. 불처분이에요, 불처분. 불처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형사사건화 된다거나 처분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죠. 불처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건 뭐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내지는 혐의는 인정되는데 처분할 필요 있어? 라고 해서 불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극악의 불처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네. 형사사건으로 보내주세요. 그렇죠. 이런 불처분.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한 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또 감옥 가.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호 처분조차도 내릴 필요성이 없겠다라는 이유로 베스트 불처분. 가장 베스트죠.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것들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소년의 생활 태도의 변화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소년보호 재판을 가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다 따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 부모님들을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맞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자식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항상 부모님의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몇 호 처분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뭐냐. 네. 사실 이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인 면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어떤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투닥투닥. 누구랑 누가? 아빠랑 딸. 그렇지. 근데 우리는 누구 보조입니다? 딸의 보조. 누가 남았죠? 아빠가 남았어. 아빠가 남았습니다. 아빠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아빠도 불처벌을 받았어요. 아빠도 불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저희는 아빠의 보조인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처분을 받았다라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제 가정에서 가정보호 사건이나 소년보호 사건 진행 중이시다. 불처분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기소에 처분받기보다도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렇죠. 성과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사건에 대해서 가늠을 한번 해보시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진짜 소년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된다는 자체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요. 수사 단계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법원 가서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수사 단계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냥 부모님이 통고서 제출하고 그렇죠. 기관의 장이 통고서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막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형사 절차 내에서 소년보호 절차 내지는 가정보호 절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절차로 전환을 하는 것들이 사실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나 이제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는 불화가 있었지만 조금 지나서 서로 다시 봉합을 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분을 받게 생겼다라고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나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